2학년 세계사 23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라고 불려지는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교과서 98쪽 몽골의 세계제국 건설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면서 형성된 동서교류의 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적 변화에 대해서 찾아볼 예정이고요. 원이라는 중국 지역을 통치했었던 또 다른 몽골 제국의 한 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초 태무치는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몽골 고원의 유목민을 통합하여 칭기즈칸에 추대됩니다.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천호제라는 사회 군사 조직을 만들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합니다. 천호제란 유목민을 1천호씩 나누어 각 천호장에게 맡기고 그 밑에 100호장, 10호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울루스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몽골어인데 이후 더 큰 인간의 집단으로 뜻이 확대되어 국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후 칭기즈칸은 엄격한 법령을 통해 강력한 군주권을 마련하여 몽골 제국의 토대를 닦습니다. 정복 활동에 나선 칭기즈칸의 원정군은 서하와 금을 공격한 후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합니다. 이후 몽골 제국은 동해에서 서아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국경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통합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사망 후 몽골 제국은 분할되어 여러 울루스로 나뉩니다. 그중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고 1271년 원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후 쿠빌라이는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1279년 중국을 통일하여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제국이 분할되고 여러 울루스가 독자적인 영토와 세력을 인정받게 되자 몽골 제국은 점차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바뀌어갑니다. 원나라는 관료제와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였지만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몽골인이 정부 고위직을 독점하였으며 서방계의 생목인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재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또한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나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분류하여 지배하였습니다. 과거제는 원나라 초기에 폐지되었다가 1315년이 되어서야 재개됩니다. 그 후 원 말까지 16번 시행되어 1139명의 진사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지배계층인 몽골인, 생목인과 피지배층인 한인, 남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별도로 치러졌는데 정원은 각각 2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대 과거제는 합격한 한인, 남인의 총 인원이 송대 과거 한회 합격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리 등용 방식으로서는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대에는 사대부들이 활약하기 어려웠지만 지주 전후제는 더욱 발전하여 지방에서 지주로서의 사대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성립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태무친이라는 인물이 몽골 부족을 통합하게 됩니다.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서와 호라즘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태무친은 징기스칸이라는 이 세계의 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죠. 금을 정복하고요. 유럽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했었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사후에 몽골 제국은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분할되게 되는데요. 유럽 지역의 킵차크 왕국, 중앙아시아의 차카타이 왕국, 그리고 서아시아의 이란국 등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여기서 한국은 칸의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은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원이라는 제국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사후에 그의 후예들에 의해서 몽골 제국은 분할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원 제국을 성립했던 인물은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 지금 북경에 있는 곳이죠.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칭합니다. 중국식 이름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식의 통치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송을 정복하게 되죠. 남송을 정복하게 되면서 원은 비단길과 초원길 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획득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원은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차별 정책을 취하는데요. 여기는 차별로 평가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구별이라고 표현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재정과 경제 그리고 행정의 전문 분야를 담당했던 이슬람 그리고 유럽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목인들이 몽골 사회에서는 상당히 우대받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한인과 남인들이 차별을 받는데요. 한인과 남인의 차이는 화북 지역에서 몽골 침입에 빠르게 항복을 통해서 수용했던 중국인들과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 지역의 중국인들이 항복을 했느냐 혹은 끝까지 저항했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요인은 유목민족 특유의 분할 상속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지속적인 왕위 계승의 다툼으로 인해서 원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 동서 교류를 통해서 막 커갔던 경제 규모 그 속에서 화폐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화폐의 남발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혼란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당시 피지배 계층이었던 한인들의 불만을 더욱더 부추기게 되면서 한 백년 교도를 중심으로 한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원이 멸망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몽골 제일주의 라고 불려지는 표이기도 한데요. 몽골인들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지배계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목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1.5%밖에 되지 않는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 행정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거대 제국 몽골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인과 남인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한인들은 화북 지역의 한인들 그리고 여진인 거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몽골에게 비교적 빠른 시간대에 항복했었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장강, 양쯔강 이남 지역의 한인들이죠. 남송 지역에 있었던 인물들인데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남인이라고 불렀고요. 원이 멸망하는 시점에 한족의 저항의 주체들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은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죠. 어린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난 후에 징기스칸이라는 명칭으로 제국의 대표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기마 병력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대륙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서하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비단길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요. 동유럽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당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바스 왕조가 멸망했던 것 역시 몽골 제국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 사후에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몽골 제국은 분할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아들 조치를 중심으로 해서 킵차크汗국, 차카타이, 이란국, 그리고 원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원을 지배했던 인물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였고요.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옮기고 본격적인 중원 지배에 나서게 되는데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영토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원 제국을 통해서 몽골 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배 방식을 새롭게 재편하게 되는데요. 최상위층에는 몽골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생목인들이 중요한 재정, 행정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인과 한인으로 피지배계층이 형성이 되는데요. 한인들은 비교적 빨리 항복했었던 화북 지역의 한인들, 한족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인들은 끝까지 저항했었던 남송 지역의 강남 지역 한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나라가 무너지게 됐던 것은 유목민 특유의 분할 상속제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됐고요. 이는 황제 자리를 둔 계승 투쟁으로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분쟁 그리고 지배층의 사치, 멸망의 과정에서는 늘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세계 대제국을 운영을 하고 동서 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해갔던 원 제국도 교초, 즉 화폐 정책의 실패, 특히 교초의 남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심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고요. 피지배 계층이었던 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건적의 난인데요.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원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상업의 발전으로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은 더욱 눈부신 번영을 누립니다. 대운하가 정비되어 항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로가 연결되었고 해운 역시 편리해져 수백만 석의 곡물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또한 원은 동생산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지폐인 교초를 발행합니다.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와 한자가 함께 인쇄된 교초는 지폐에 찍혀있는 칸의 도장이 신용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원 제국 안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금을 비롯한 각종 전매 제도와 세금 납부에 교초를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대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민은 연극 공연을 즐겨 서상기를 비롯한 원곡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은 각 민족의 종교, 문화에 관용 정책을 펼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인 쿠빌라이는 불교와 티베트 불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인 경교와 가톨릭교 모두를 보호하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광대한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교통로를 정비하고 안전 확보에 힘써 제국 전역에 마굿간과 여관을 제공하고 지방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역참 이용에 필요한 통행증인 패자를 가진 사람은 역참에서 말과 마차, 식량 및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참망의 설치로 사절이나 관리 등 공무 인원의 여행과 물자 수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속한 공문서 전달도 가능해져 중앙의 지배력이 멀리 뻗칠 수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은 더욱 발전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와 같은 항구 도시가 번창하였고 강남에서 텐진에 이르는 연안 해운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 이슬람 상인은 육로와 해로를 오가며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고 교역망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이슬람 상인의 협력에 힘입어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에 걸친 원거리 여행도 활발해져 카르피니와 같은 교황의 사절들과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출신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을 다녀갈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과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서 우리는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래와 교류를 통해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었고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천체 관측을 기반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수시력을 만들었고 중국의 회화는 페르시아 전통 그림인 세밀화에 영향을 끼치는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은 14세기에 들어 황제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난에 빠져 국력이 쇠퇴합니다. 게다가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자 백성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1368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몽골 제국의 동서교류의 과정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동서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몽골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참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건설되고 나서 그 도로망과 도로망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일종의 휴게소 혹은 관리나 사신들에게 숙식을 제공을 해주고 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주요한 공간으로서의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역참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 내에서의 원활한 교류와 여행이 가능했었고요. 국제적인 무역항 역시 몽골 제국의 동서교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주로 육로를 통해서 동서교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에서 역참의 역할이 강했다면 바닷길을 통해서도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남동 지역에 있었던 국제적 무역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초가 유통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망과 무역의 결제 대금들이 마련이 되면서 아주 원활한 동서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몽골 제국의 주요 도시들이 보일 겁니다. 바그다드, 타브리즈, 사마르칸트, 간저우, 시안, 가이펑, 항저우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 길 곳곳에 역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역참을 통해서 동서교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로마부터 해서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캘리컷,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닷길 역시 몽골 제국의 주요한 교통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몽골 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의 물적, 인적이 교류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에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죠. 비단길을 이용을 해서 육로를 통해서 원나라까지 여행했던 인물이고요. 원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유럽에 전달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슬람 출신이었던 이븐 바투타 역시 바닷길과 육로를 이용을 해서 몽골 제국이 형성한 제국의 길을 따라서 여행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슬람인에 의해서 바라봤던 몽골 제국의 모습과 유럽인에 의해서 바라봤던 몽골 제국의 모습은 상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명의 상이한 관점을 통해서 바라봤던 제국의 모습들을 비교 분석해서 바라보면 조금은 가깝게 몽골 제국의 모습을 살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주로 거래됐던 것들은 중국에 있었던 도자기들 그리고 비단 등이었을 거고요. 금은 등의 거래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특히 송나라 때 개발됐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 유럽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매개가 됐던 발명품들이죠. 이들의 문물이 동서 교역로를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동서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는 이슬람의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에 상당히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원대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는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관용적이고 다양성이 확보된 문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고 종교적인 갈등과 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독특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민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송나라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서민문화가 발전했다는 말은 서민의 경제적 지위, 삶의 조건들이 향상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원곡인데요. 송나라 때는 주로 소설이라든지 수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면 원나라 때는 희곡, 특히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어체 소설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삼국지, 수호전, 설기 등도 역시 몽골 시기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희곡 작품들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연결하게 되죠. 이러한 도로망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교통의 중심지 요지마다 역참을 설치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고 동서교류를 원활하게 이룩할 수 있었던 데 있어서는 역참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역참을 이용을 해서 유럽 이슬람 상인들이 상시적으로 왕래하게 됐었고요. 육로뿐만 아니라 해안의 바닷길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동남 해안에 있는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이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단일화폐로 교초가 유통이 되게 되면서 무역의 규모라든지 무역의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됐죠. 이러한 무역로를 이용을 해서 세계 여행을 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마르코 폴로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븐 바투타라는 인물이죠.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 잘 기억을 해둡니다. 무역로를 통해서 거래됐던 것들이 도자기, 비단, 금, 은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발명품으로는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발명된 발명품들이고요. 이후에 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발명품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아시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는 역법,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역사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대 문화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은 종교에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인 대도 그리고 원제국은 종교의 박람회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몽골 귀족들 사이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유행을 했었고요. 서민문화 역시 발전하게 됩니다. 서민문화의 발전은 서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송나라 때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는 주로 소설이라든지 수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면 원나라 때는 희곡 작품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죠.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등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